국민주 또 하나의 그 주동님의 그 뷰를 좀 또 듣고 싶어서 혹시 그 삼성전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네. 많은 기대를 했는데도 주식은 좀 그렇지 않다 네. 말이죠. 맞아요. 좀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 삼성전자는 뭐 무조건 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당연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좀 변동성이 사이클을 타면서 조금 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클은 그렇다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우상을 할까, 반도체가 계속 점점 우리가 수요가 계속 늘어날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요가 감소할 만한 요인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뻔하잖아요. 뭐 로봇,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로봇, 드론,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나중에 메타버스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반도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미래의 모습에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삼성전자는 계속 먹거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파이가 물론 반도체 회사들끼리의 경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전혀 뭐 성장이 꺾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물론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좀 사이클이 좀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우상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폭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같이 알고 가시면은 좀 더 심적으로 좀 안정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직접적으로 네. 보면은 지금은 그 삼성전자를 팔고 떠날 때가 아니라 지겨워서 네. 오히려 조금 이렇게 현금의 여유가 있으면 모아가는 시점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은 저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쫓다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당연히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또 모멘텀 플레이어로 또 어쩔 수 없이 전업투자다 보니까 좀 해야 되는데, 저와 달리 저와 상황이 좀 다르고 좀 빠르게 대응을 뭐 하실 필요가 없고 좀 여윳돈으로, 정말 없어도 되는 돈으로 여윳돈으로 난 정말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신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타이밍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 스타일, 네, 포지션 맞습니다. 그런 걸 명확히 해야 되겠네요. 본인의 투자 어떤 돈인지,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계셔야 거기에 맞는 투자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막 사상 최대 이익, 영업이익도 엄청나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의 흐름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럼 이렇게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익과 주가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주식시장에 많이 나타나나요? 사실 길게 보면은 항상 동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이런 미시적인 관점을 봤을 때 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왜 빠지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근데 미국장에서도 예전에도 막 그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선반영이라는 얘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거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다음 분기,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실적 별로 안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빠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르는 거예요. 왜? 다음 분기 또는 내년도 실적이 좋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미리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그게 분석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뭐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고, 뭐 일회성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회사마다 다 그런 내막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거는 지금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지금은 이건데 다음은 뭐냐. 우린 항상 습관이 그게 중요해요. 다음 수, 우린 항상 한 수 앞을 미리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 주식에서도 지금은 그건데 다음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당장 사상 최고치 실적을 찍어도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주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빠집니다.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또 그 실적 발표하기 전쯤 보니까 뭐 또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죠. 근데 만약에 명확하게 이거는 사이클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내년에 다음 분기는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주가는 차익 실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그래서 대부분 쭉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도 네. 막 펀더멘털이 막 흔들리는 이런 이슈라고 보기에는 네. 조금 그렇진 않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그런 이슈들, 테마군들의 모든 그런 지나가는 모든 길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좀 이야기해 주셨던 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랑 좀 비슷하게 좀 현금 유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이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면은 조금씩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네. 예, 그런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랑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은 네. 뭐 현금 여유가 좀 있으면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투자 스타일하고 네네. 이해야 아닌 좀 단기 투자 스타일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두 개를 근데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좀 결정적인 차이 같은 게 있나요? 네.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회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 자체 회사가 속한 산업, 테마를 보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길게 봤을 때 안다면 그 종목을 이제 장기 투자로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단기 매매는 저는 당연히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을 당연히 캐시플로, 고정적인 캐시플로를 위해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 단기 투자에서만큼은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관심을 가져줄지의 문제지 그 언젠가 가질 거다라는 거는 장기 투자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멘텀이 막 생기고 지금 수급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테마군에서 아무래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워낙 또 많은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종목 선정은 그래서 모멘텀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아무래도 단기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접근하는 그 방법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그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네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거래량이 딱 한 번 반짝 터지고 그 다음에 그냥 쭉 하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종목 선정에 따라 달라요. 뭐 일시적으로 그냥 터졌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단기 매매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런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고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대해서 재료라던가 이 재료가 연속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당분간 수급이 몰릴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당연히 판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과거의 뭐 끼라든가 패턴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트레이딩 분야여도 정말 사업처럼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냥 돈 몰리는 거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실패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종목 선정이라던가 재료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섹터, 종목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장기 투자를 뭐 해야 되는 종목 이런 것들 명확하게 거기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기 투자자 이렇게 하면 단기 투자 이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할 거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되게 손절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더 못할 것 같은데 소액도 어렵고 네네. 좀 단기 투자자가 정말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될 거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단기 매매 그 단기 투자는 딱 금액을 딱 정해놔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누구보다 이제 각자의 그 본인의 그릇을 알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게 나의 그릇을 이제 넘어선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비교적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의 투자금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항상 그 투자금 자체를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장기 투자로 옮기죠. 장기 투자로 옮겨서 거기서 뭔가 적금식이든 적립식으로 뭔가 길게 보고 거기서 계속 매도 모으고 결국에는 복리로 큰 자산을 불리는 거는 장기 투자 계좌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단기 매매에서는 그냥 고정적인 꾸준한 캐시플로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뭐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양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비율을 좀 여쭤봐도 돼요? 비중은 원래 처음에는 단기 매매 계좌가 당연히 거의 압도적이었죠. 왜냐면 전업 투자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뭐 여유 있어서 전업 투자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처음에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릇을 안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커지니까 어차피 다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점점 자산이 커지는데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를 다 단기 매매에 투자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일부를 계속 장기 투자로 뭐 다른 자산이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중이 지금은 점점 장기 투자 포트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장기 투자가 이제는 절반이 넘어간 것 같아요.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도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뭐 복리로 길게 가져가다 보면은 점점점 이게 차이가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계좌에 있는 건 안 팔아요? 계속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좀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때는 좀 이제 매도를 할 때가 있고 근데 그것도 종목의 좀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저평가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주 같이 보는 경우가 있고 거기도 장기 투자에서도 또 성장주로 한 번씩 이슈구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에도 투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 포트에서는 성장주, 뭐 가치주, 배당주 이렇게 거기에서도 또 이제 나뉘죠. 그래서 비교적 성장주나 이런 것들은 원하는 정도의 좀 상승폭이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가치주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근데 반면에 배당주는 굳이 뭐 배당을 받을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매도를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종목에 따라서 그런 매도 시점이나 보유 기간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주랑 배당주도 투자를 하시는군요. 근데 좀 같이 겹치는 거 더 좋아해요. 가치주이면서 배당주?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은 뭐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PER이 벌써 뭐 5배 이상, 뭐 5배 이하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지금 봤을 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5%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돈도 굉장히 잘 버는데 배당도 5%나 줘. 증권주가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금융지주가 돈 되게 잘 버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라고 했는데 그냥 딱히 모르겠어요. 작년에 카카오뱅크 이슈로 반짝하고 그냥 쭉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종목은 굳이 내가 정말 뭐 없어도 되는 돈 투자하는 정도의 여윳돈이라면은 뭐 안 올라가도 배당 5%를 받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투자 처이지 않을까. 근데 뭐 하방 경직성은 꽤 있어 보이고. 왜냐면 여기서 더 저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뭐 금융위기급 뭐 하락이 나와야 되나? 막 이런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고 뭐 위로는 좀 열려 있고 뭐 배당까지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비교적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장기 계좌에는 주로 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작년에도 메타버스 종목도 많이 편입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지금 또 관심 있게 편입을 하려고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정말 길게 보고 하는 거긴 한데 우주 산업 쪽. 저 미국에도 또 ETF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이번에 우주 산업 그거 스페이스X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종목들을 뭐 다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편하게 ETF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다 나올 텐데 뭐 제가 기억나는 게 ARKX ETF명, 그 다음에 뭐 UFO 이름이 좀 웃기죠. UFO가 ETF명인데 네, 그런 종목들에도 지금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작년에 살짝 그런 우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떴다가 지금 완전 수직으로 낙하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떨어지는 거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네. ETF가 지금 쭉 빠져 있는데 저는 이게 전 포인트는 그거 봐요. 성장률을 봤을 때 지금 완전히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 이제 당분간 모멘텀이 딱히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분명히 또 우주 뭐 화성 그렇죠. 간다 이러면서 분명히 또 발사체 쌓아 올리면서 뭔가 이런 이슈들이 또 미국에서부터 분명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뭔가 여윳돈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사모이기 때문에 꼭 막 가치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장주를 사실상 더 좋아합니다. 성장주 할인된 성장주. 네, 성장주에서 나중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에서 거기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사 모으고 그게 막 이슈가 핫하게 팍 터졌을 때 장기 투자학에서는 그거는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트레이딩 계좌는 트레이딩 계좌로 이제 운영하는 거고. 그럼 장기 투자 계좌로 가면 네. 물론 그게 빨리 올라가면은 그 목표 주가에 올라가면 팔 수도 있지만 한 1, 2년 보는 건가요? 최소? 네, 맞습니다. 뭐 혹시 뭐 3년, 5년 이렇게도 보시나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대부분 그래도 다 그게 순환매가 요즘도 더 빨라졌고 예전에도 그렇게 이렇게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섹터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정부 정책에서도 뭐 예전에는 뭐 친환경이라던가 뭐 수소라던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또 뭐 그때 당시 비슷하게 뭐 2차 전지 전기차도 계속 이번에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도 한 번씩 정부 정책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목에 서서 정기적으로 1년에 이거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길목에서 좀 사모으는 전략이 저는 그런 장기 투자에서는 성장주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제가 괜찮았던 게 메타버스에서도 게임 주주들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 게 있었고, 뭐 올해 좀 괜찮게 나왔던 게 이제 로봇주들. 물론 저는 로봇주는 뭐 크게 별로 먹지는 못했는데 사모으다가 저는좀 빨리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을 보고 나오긴 했는데 그 후로도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로봇도 결국에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 잘 갔던 게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나중에는 뭐 드론 운송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뭐 계속 메타버스도 다시 한 번 더 올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앞으로 올 그 거대한 트렌드 테마. 네네. 근데 지금 싼 거 그거는 장기 계좌로 넣어놓으면은 네네네. 그런 테마의 바람이 불 때 쫙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네, 중간에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항상 계획을 하고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에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또 일화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좀 전설적인 투자자죠. 트레이더인데 이제 제시 리버모어라고 1929년에 대공황 때 엄청난 돈을 번 트레이더거든요. 그래서 그날 29년 10월 달에 일주일 만에 미국이 시가총액이 3분의 1이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대공황 때. 그때 제시 리버모어도 당연히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하루 만에 거의 뭐 조 단위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2조 이상의 그 당시. 네,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그 당시에 2조 정도의 돈을 하루 만에 이제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화려하게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였고 그런 돈을 버는 데는 부자가 되는 거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투자자였죠. 트레이더였는데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4년 뒤에 파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들쭉날쭉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권총 자살로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도 그래요. 굉장히 화려하게 수익을 내는 거,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면서 굉장히 거기에서 환호를 하고 되게 좀 저게 정답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추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그것을 좀 지키는 능력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게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또 좋은 기회를 잡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성공적인 투자자로 남게 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시나리오 계획 짜기,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기, 그리고 항상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몸에 습관적으로 배기, 그리고 나의 그릇에 넘어서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준비가 된다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훌륭한 투자자가 여러분들 다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감동했어요. 저는 그렇게 저도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또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고 지쳐서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그 좋은 기회를 잡으실 거고, 또 쉽게 포기하신 분들은 또 그 기회를 놓치고 다시 주식시장에 붐이 일어나서 다시 누구나 다 관심을 갖게 시작했을 때 그때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인간지표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인간지표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 내공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 덕답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전 단기 투자자에 대한 그 편견이, 그러니까 물론 두 개를 병행하고 계시지만, 네. 뭔가 단기 투자자 하면은 수익률을 쫓는 게 좀 더 강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끝에서 또 리스크 관리, 또 제시리고 모의 그런 일대기를 요약해 주시면서 그걸 연결해 주시니까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적절한 투자 방법,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한번 또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투자 꼭 성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장님, 그러면은 여기서 한 마무리 해도 될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 채널의 주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